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종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시대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의 고착화, 인공지능의 기반 구축, 고성능 클라우드의 서비스, 멀티 클라우드, 토탈 클라우드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의 고착화입니다. 2023년 IT 시장 현황으로 보면 클라우드가 대략 65%의 마켓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온프라미스가 35%로 가면은 거의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발현된 지 10년 이상이 된 지금 봤을 때 클라우드가 아주 보편적인 IT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퍼블릭 클라우드는 90%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노마드, 즉 디지털 유목민들이 대개의 경우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릭 시장인 경우에는 AWS가 33%, MS가 22%, 구글이 10% 정도의 마켓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켓셔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면에 봤을 때는 새로운 국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입니다. AI, 즉 오픈 AI가 MS의 영업이익을 견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순으로 보았을 때는 MS가 독보적인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부분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의 IT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추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전반적인 IT 시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인프라의 모든 영향을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할 때, 즉 10년 이상이 된 우리의 클라우드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 입장에서, 즉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변 비용입니다. 즉 고정 비용에 대한, 즉 자본 비용이 가변 비용화 됐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모든 투자 비용들, 즉 주전산기라든지 솔루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전산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관제 시스템들이 기존에 고정 비용화 됐던 것들이 클라우드에 도입을 해서 가변 비용화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바로 클라우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클라우드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은 각각의 리전들이 해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은 클라우드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여러 가지 한편으로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컴퓨팅 파워들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이징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전산기를 사이징함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적인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즉 회계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유연성,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컴퓨팅 파워들을 유연하게 플렉스한 상황에서 컴퓨팅 파워를 끌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징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 즉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매우 각광받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엔드포인트 가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엔드포인트까지의 여러 가지 거리상, 지역적 문제 혹은 데이터의 레이선시 문제들을 중간에 엣지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보다 신속하게 데이터에 어떤 손실이 없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엣지 포인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엣지 포인트는 전반적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즉 빠른 속도를 달고 있는 인공지능 자동차 아니면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데이터의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엣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5세대 통신, 즉
5G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또한 부분들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혹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대시보드 안에서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와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정확한 속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확한 속도가 정확한 내비게이션에서는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엣지 컴퓨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5G를 통해서 데이터 레지던치를 없애고 그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 무결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동차의 위치라든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광범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차들이 인공지능만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제, 즉 중앙에 대한 컨트롤,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되는 것들이 바로 엣지 클라우드의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의 장점과 적용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클라우드의 장점은 엔드포인트 가까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어떤 그 지역의 좀 어려운 문제, 지형에 대한 제약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엣지 클라우드를 둠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엣지 클라우드의 장점은 짧은 응답 시간, 각각의 엔드포인트와의 최단 거리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도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활용이라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민첩성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의 시스템 해킹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단점, 그 여러 가지 종단들이 많아질수록 해킹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 부분들이 적어짐으로 해서 보안의 강점을 가지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짧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그 무결성이라든지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엔드포인트의 수용, 여러 가지 그 기기뿐만 아니라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센서를 통해서 그런 엔드포인트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을 하고 또 그걸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5G 통신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최적화를 이루는 부분이 엣지 포인트의 적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NHN 클라우드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죠. 외산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의 어떤 그 시장의 확산을 통해서 글로벌할 때 외산 클라우드 혹은 국내산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비교하시는 고객사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봤을 때는 거의 기술적 격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의 기원을 살펴보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AWS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AW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리테일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전산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유휴 서비스, 즉 유휴 자원을 클라우드 개념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국산 클라우드가 국내 기업이나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이제 보안 규정에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환경, 국내에서 기업하는 환경에서의 선택지로서는 국산 클라우드가 매우 큰 장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포지션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온프라미스 서비스에서 그런 인프라 개선과 그리고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업무 개선 그리고 차후에 발현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시장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게끔 클라우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 기반이 되는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반 산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교과서에 봤던 기반 산업들, 어떤 산업이 잘 되게끔 하는 기반이 되는, 맞습니다. 지금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아주 기반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한때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에 회사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시장의 마켓셔를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건데, 이 일을 내가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은 전 산업의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좀 불미스럽게도 여러 가지 정보망에 대한 그 장애가 있었습니다. 앞서 K사에 대한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그 장애가 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고착화라고 처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고착화라는 단어는 사실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사실 제가 그 기전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전공이고 그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경제학적으로 많이 살피고 사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착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갈 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65%에 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시 온프라미스로 가는 때 대체되는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고착화의 의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재화 서비스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써야만 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고착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고착화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지금의 현 그 시장 상황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 구축입니다. 인공지능은 올 한 해를 제일 뜨겁게 달궜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정확히 5일간의 큰 일이 있었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가 퇴출됐다가 MS로 합류됐다가 다시 오픈 AI로 다시 재복귀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아티클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지만 그 아티클 중에 하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철학과 기술의 대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주 급격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곡점을 지나서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은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은 많은 우려와 그리고 난제에 휩쓸렸습니다. 중간에 암흑기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 산업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진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즉 앞서 말씀드린 것 추론의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전체적인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문제는 각각의 어떤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영자의 어떤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정무적인 의사결정, 즉 주주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자로서의 임무, 여러 가지 것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환경에서의 인공지능은 필수 불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채택하지 않으면 향후 시장에서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나태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공지능을 제일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초기에 온프라미스에서 II 서비스, 그리고 PAA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여러
여러 스택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AI 에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소프트웨어 에지 서비스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즉시 솔루션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시장 자체가 마켓이 형성됨으로써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업 혼자 대규모 랭귀지 머신러닝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최적화돼 가지고 정제되어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해서 받고 또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그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에지 서비스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컴퓨팅 자원입니다. 컴퓨팅 리소스 자체가 일부 여러분들 다 아시는 GPU를 통한 어떤 그 환경 자체를 보고 계시는데 GPU뿐만이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가 이동한 것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킹 환경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네트워킹 환경 자체에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가 담을 수 있는 저장에 대한 부분, 즉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아티클을 통해서는 지금의 이제 그 스토리지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 가격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하는 그런 아티클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소고기를 값이 떨어졌는데 불고기 식당에서 불고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안에서의 스토리지 서비스에 위한 여러 가지 컴퓨팅 파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단순한 스토리지 가격만으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킹 그리고 백업에 대한 문제 또 이중화에 대한 문제가 같이 비용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순하게 스토리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스토리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는 것은 비교가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학습을 위한 데이터인데 그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는 그 수집과 저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무결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확성을 데이터 사이언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한 특정 부분 데이터 마켓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의 영역을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기업체 아니면 즉 엔드포인트에서의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툴과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CS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전에 이제 코볼 같은 경우 모든 것을 다 코딩을 했었지만 CS 환경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그 생산성이 향상됐듯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그런 툴과 라이브러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좀 고부가치 산업으로서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AI 에지 서비스의 장점은 바로 전문성 확보입니다. 기업에서 그때그때 인공지능 전문가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거기에 대한 개발자, 코디네이터, PM, 여러 가지 조직이 상당한 부분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존의 SI 개발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의 품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장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정확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정도의 시장 수요를 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장이 이제
급격적으로 이제 커질 때는 거기에 대한 확장을 감행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은 이제 CFO, CIO 여러 가지 C레벨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플렉스한 대처는 클라우드가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어떤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 바로 효율성 향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단순하게 LMM 모델을 만드는 데 들은 비용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정제된 LMM 모델을 들어간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절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을 답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용 절감입니다. 기업에서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항상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대한 예산 위원회에서 1억 미만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심의가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더 저렴하고 아니면은 혹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의 인공지능 개발보다는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후 처리를 위한 고성능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 처리 서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신 분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약간 한정된 부분입니다. 바로 슈퍼컴퓨터 부분입니다. 슈퍼컴퓨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향후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지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슈퍼컴퓨터를 보면은 향후 양자 컴퓨팅이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마켓셔를 가질 수 있는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연간 한 대략 15% 이상의 성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이제 확장성이 더 커졌죠. 그 부분은 슈퍼컴퓨터가 갖고 있는 부분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 부분, 그리고 과학 연구, 그리고 학술기관에 대한 부분을 세분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상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상 예측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센서를 통해서 기상청의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 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엔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데이터나 그런 데이터를 슈퍼컴퓨터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 전처리가 영어적 표현으로 땄을 때는 엔코딩이 맞습니다. 엔코딩을 해서 이제 전처리에 들어가고 기상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수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 연산이 된 데이터를 후처리, 즉 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디코딩 해주는 후처리 데이터 서버가 필요합니다. 후처리된 데이터의 어떤 성능이 실질적으로 그 슈퍼컴퓨터의 질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슈퍼컴퓨터에서 낸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높을수록 해석된 데이터가 정확해지겠죠. 즉 일기예보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슈퍼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자본 집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CPU와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슈퍼컴퓨팅에 대한 파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서버에 대한 부분을 클라우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컴퓨터는 연산만 하는 단순한 머신입니다. 많은 발열과 많은 그 전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클라우딩 서비스 안에서 포함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엔코딩과 디코딩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고성능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장은 지난 5년간 18%가 넘었습니다. 평균 15%에 대한 성장세였는데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니즈가 발달하면서 그거와 유사한 슈퍼컴퓨터가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기후 예측,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사용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니즈가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슈퍼컴퓨터의 활용이 많아졌다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봤을 때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팅에서의 정확성이 더 높다고 된다면은 지금의 그 슈퍼컴퓨터의 그 성장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후 처리 서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후 처리 서버에 대한 역할을 하나의 장표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 서버에서는 데이터의 전송, 처리, 분석,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 앞서 말씀드린 인터페이스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엔코딩된 데이터들이 슈퍼컴퓨터로 들어가서 슈퍼컴퓨터 안에서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들이 후처리 서버로 이동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처리 서버와 후처리 서버의 데이터가 이동했을 때 네트워킹은 상당한 밴드위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빠른 시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에 대한 기술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처리 서버, 즉 클라우드 서버의 고성능화를 봤을 때 전후 처리 서버의 포지션,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후 처리 서버의 포지션은 즉 활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응용 분야와 이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양자 컴퓨팅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확장성을 봤을 때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니즈는 확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활용성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 단독으로는 정확하게 자기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향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타이어가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편의성이 있어야지만 명차가 나오는 것처럼 엔진만 좋다고 해서 자동차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또 효율성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전기와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후 처리 서버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도 강의를 할 때 그러면 전후 처리 서버도 슈퍼컴퓨터급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슈퍼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 처리 서버를 만들기 때문에 전후 처리 서버의 아키텍처는 슈퍼컴퓨터와는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후 처리 서버는 말 그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그리고 엔코딩의 무결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이 된 부분이 엔코딩된 다음에 슈퍼컴퓨터에서 모든 연산이 된 후에 다시 디코딩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후 처리 서버에 대한 확실한 응용 분야는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컴퓨터에 대한 응용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뭐 정부 부분, 연구 부분, 과학기술 그리고 우주탐사 기상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부분이 양자 컴퓨팅이 되면서 매우 더 기업이라든지 민간 부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면 활용성, 즉 시장에 대한 파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멀티 클라우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리전이 자국에 있다는 것은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즉 은행업 같은 경우, 그리고 병원,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부분들이 클라우드가 아니라 즉 그 서비스가 실행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법규에 대한 부분들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리전이 정확하게 자기 로컬에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다중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는 게 아니라 NHN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MS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멀티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의 클라우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금의 기업 환경은 복잡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유용하게 그리고 사내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의 장단점은 거의 표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둠으로 해서 의존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해진다는 것은 관리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것은 리스크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앞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연성의 향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클라우드의 호환성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즉 NHN 클라우드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보안 문제라든지 혹은 규정상의 문제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른 클라우드로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 방안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켓 통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록시를 넣는다거나 하는 여러 기술적인 방안이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의 차인 장점은 멀티 클라우드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CSP를 두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 포인트를 분산한다고 해서 보안성이 강화된다고 보지만 또 그 또한 보안이 위험할 수 있는 그 리스크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전략은 장점과 단점이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를 구한다기보다는 최적의 해를 구한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즉 기업에서 어떻게 비용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은 보안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은 각각의 데이터의 호환성에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요즘 MZ세대한테는 정확하게 왜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찍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X세대지만 요즘 MZ세대 못지않게 저희 때도 많은 선배들이 저희 X세대를 보고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의 고려사항을 정확하게 MZ세대에 맞춰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 정확한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장점이 극대화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CSP를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CSP, 비슷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CSP들이 많지만 특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적인 문제, 즉 과금에 대한 문제, 어떤 부분의 용량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테이블에 의해서 제품들을 아니면 요금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용입니다. 그럼 멀티 클라우드, 즉 다양한 다중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다중의 리스크 포인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 포인트를 통합 관제하는 관리 포인트를 제어할 수 있는 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리 도구를 활용함으로 해서 멀티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탈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NHN 클라우드가 향후에 나갈 방향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SI 프로젝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국내 대형 S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SI 업체들 많습니다. 외산 업체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 폼이 주축이 된 SI 프로젝트도 여태까지 많이 겪어와 봤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드웨어라든지 솔루션 아니면은 그게 컨설팅이 중심이 돼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차세대 업무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서 SI 계약서를 수립을 하고 SI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봤을 때 지금 현재 SI 프로젝트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업체가 즉 CSP가 중심이 된 SI 사업이 이제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존에 기업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SI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예전에는 ERP가 주종이 이룰 때는 ERP가 제 회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계 컨설팅 펌들이 주종이 돼서 ERP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SI 프로젝트 업체들 중에서 그 ERP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SI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그 일부 이제 박스 딜리버리를 하는 업체들이 주도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CS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의 SI 사업의 주종은 즉 CS 환경에서의 클라우드의 전환입니다. 차세대 업무 개발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간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업무 개발을 주종으로 이루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업무 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존적으로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라미스에서의 클라우드 전환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는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공지능을 업무의 개선에 되게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은 기존의 인공지능을 CS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구현이 더 비용 절감점에서 많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사용자들이 알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업무 개발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이 유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SI 개발의 중심은 클라우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클라우드, 지금까지의 어떤 환경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예전에 과거의 전산 환경, 온프라미스에서 아니면은 단위 서버, 아니면은 주전산기에서 코볼로에서 계산을 하고 아니면 천공 카드 시스템으로 해서 업무 개발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클라우드 주전산기가 보이지 않고 순전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실시간으로 내 PC에서 아니면 기업의 전체 프로세스가 담겨 있는 환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은 좀 더 업종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기업의 고객의 업을 이해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을 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계에 몸담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그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지나왔지만 거기서 얻은 교훈은 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의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클라우드가 고객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를 할 때 클라우드의 차세대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혁신은 기업에게는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추진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경기 활성을 위한 활력소와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 저금리를 벗어난 고금리 시대에서 1년 동안 너무 힘든 기업 환경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좀 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고 경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나 좋았던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보통신 산업인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감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산업의 종사자들한테 보다 좋은 환경의 산업 기반을 제공해주는 기간 산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의 마지막 NHN 클라우드 온 브레이크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계획 어떻게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알차게 보낼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브레이크 세션에서는요, NHN 클라우드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본격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기 전에 오늘은 NHN 클라우드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책임질 신입사원 이선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NHN 클라우드 시스템 1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펭귄 친구, 핑구를 분장한 이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개발자를 좀 많이 희망하시는데 또 개발자로 또 많이 또 가시잖아요. 근데 선재님은 시스템 엔지니어를 선택을 하셨던 걸 보면은 좀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에게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서버 설계,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올라가기 전까지 물리 혹은 가상 장비를 구축하고 서비스가 올라간 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개발이나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배우잖아요. 근데 선재님은 어떠한 매력을 느껴서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던 건가요? 저는 서버 시스템에서 주로 쓰이는 리눅스를 많이 썼었고 리눅스는 주로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만 나오는 환경을 주로 이용하잖아요. 저는 뭔가 개발하는 즐거움보다 이 검은 화면과 같이 놀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만드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구축하는 거에 좀 더 재미를 느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근무하신 지 한 몇 개월 정도 되셨나요? 이제 인턴까지 포함하면 곧 1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요. 그럼 이제 한번 시스템 엔지니어를 희망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막상 업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적성이 좀 맞으신가요? 물론이죠. 매일매일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연말이니까 올해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보내고 또 내년을 이제 준비하실 것 같은데, 선재님 어떻게 올해 계획하신 일 다 이루셨나요? 많은 일들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 다 이루진 못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인턴부터 시작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 일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기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올해 이게 좀 책을 좀 많이 읽자라는 목표를 좀 세웠었는데, 책은 항상 책상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책을 좀 많이 읽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선재님 혹시 내년 목표 정하셨어요? 저는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근육을 키워서 내년에는 3대 400 아니 한 500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쯤 웨비나에서 또 안 그래도 근처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한번 3대 500 치는 모습을 인트로로 잡아서 한번 초청 드려도 될까요?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HN 클라우드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선재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NHN 클라우드가 공공과 행정 분야에서 매우 큰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지난 11월에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 컨퍼런스가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은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NHN 클라우드는 지방의회의 스마트 의정체계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에 함께하였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행정 분야에서 큰 활약을 했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온나라 2.0 클라우드 전환 사례를 생생히 소개하며 NHN 클라우드가 가진 공공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스마트 의회를 위한 목소리로 아무리 IT 시스템이 발전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주도적인 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NHN 클라우드 부스에서는 공공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DaaS,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컨설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표 협업 툴 두레이 도입 상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선임님 근데요. DaaS가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면
버추어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인 VDI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DAS와 VDI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볼까요? 둘 다 데스크탑이 들어가 있어서 얼핏 보면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DAS와 VDI는 클라우드로 제공하냐 마냐 이 둘 차이를 가진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VDI를 먼저 알아보면요.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의 줄임말로 데스크탑 인프라를 가상으로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중앙 서버에 가상 데스크탑을 생성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구조입니다. VDI는 주로 자체 구축하는 온프레미스형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서버 용량이나 트래픽을 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대신에 중앙에서 모든 가상 데스크탑을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나 아니면 유지 보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DAS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의 줄임말로 데이터 센터 등 원격지의 가상 컴퓨터 화면을 사용자의 디바이스로 스트리밍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망분리 환경의 PC를 대체하거나 원격 근무를 도입한 조직에서 사내 PC와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VDI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모든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즉 CSP에서 관리한다는 점인데요.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자원을 확장하고 필요 없을 때는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규모를 쉽게 증설하고 축소할 수 있다 보니 국내외로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죠. NHN 클라우드도 자회사인 NHN 크로센트와 함께 개발한 DAS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CSAP 인증을 받은 자체 IaaS를 기반으로 직접 DAS를 개발한 국내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NHN 클라우드 DAS는 CSAP 인증 외에도 국가정보원 보안 기능 확인서, CC 인증, GS 인증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기술과 서비스를 인정받았습니다. NHN 클라우드 DAS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NHN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NHN 클라우드의 지난 2023년을 숫자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NHN 클라우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숫자로 같이 알아볼까요? 선생님, 그 NHN 클라우드 온 이 지금 하고 있는 웨비나가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 2월이 첫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올 12월까지니까 총 한 23번의 웨비나를 했었겠네요. 오, 맞아요. 벌써 23번이나 촬영을 했더라고요. 제가 첫 촬영을 했던 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3회나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그러니까 2023년 동안에 NHN 클라우드 웨비나에 참석하고 등록해 주신 분은 총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이건 진짜 어려워서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유튜브처럼 실시간 시청자 수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몇 명이나 등록했었을까요? 올 11월까지 일단 집계를 해보면은 이 NHN 클라우드에 등록하고 참석해 주신 분이 무려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이 브레이크 세션에도 그동안 자주 출연해 주셨던 클라우드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NHN 클라우드 온 교육센터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저는 인턴으로 입사하기 전에 관심이 있어서 그 교육을 참석했었습니다. 오, 이미 교육을 참석을 해주셨었군요. 그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교육은 베이직,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로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베이직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클라우드 기초도 다지고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재미있게 학습했었습니다. 지금은 더 풍부한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매달 교육이 진행되니 NHN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교육센터에서 원하시는 교육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 클라우드 교육센터에서 올 한 해 진행한 교육 개수는 한 몇 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려 올 한 해 클라우드 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이 80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그 교육에 참석하신 인원만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누기를 해보면 대충 한 강의당 무려 한 4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꽉꽉 채워서 이 강의를 들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선생님은 그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요.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참석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게 들었었습니다. 네.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도 저희 NHN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그 교육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올해 NHN 클라우드 메이킷 행사도 했었죠. 선재님도 그 메이킷 행사 혹시 참가하셨었나요? 아, 그럼요. 저도 인턴 때였지만 그 입사를 하자마자 대형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재밌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올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NHN 클라우드 메이킷은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초대형 컨퍼런스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26개의 발표 세션을 통해 프라이빗, 금융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부터 AI와 딥러닝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무려 4,000명의 참가자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행사였습니다. 올해 행사도 너무 멋있었는데 내년 행사는 얼마나 더 멋있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맞아요, 선재님. 올해 NHN 클라우드 메이킷 행사는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이제 NHN 클라우드가 국내 대표 CSP가 됐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또 짜릿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2023년에 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선재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23년 2월에는 공인 쿠버네티스 서비스 제공사 자격을 획득하면서 NHN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더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4월에는 NHN 클라우드의 첫 번째 기술 서적인 처음 배우는 NHN 클라우드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4월에 김해 R&D 센터를 개소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IT 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도 했었습니다. 5월에는 광주의 R&D 센터를 개소하면서 광주 지역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AI 기반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제너럴 OCR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국제 챌린지 리더보드 상위권에 들었고 NHN 클라우드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드디어 광주에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개소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H100을 도입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산업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드리면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소식들로만 간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이었는데요. NHN 클라우드는 이제 다시 한번 숨 고르고 힘차게 2023년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도 남은 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차고 새로운 마음으로 24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마지막 인사를 한번 선재님께서 한번 드려볼까요?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